여러분, 만약 내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23년 겨울 평양의 한 아파트. 25살 딸 은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허미란 씨의 머릿속엔 전날 봤던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원산에 있는 김정은 별장 창고의 스위스 초콜릿이었습니다. 그 초콜릿 단 하나만 있어도 딸이 기운을 차릴 텐데. 47살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포근한 한반도 이야기에서는 김정은의 비밀 별장을 관리하던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만 했던 그 처절한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대동강변 칠골동, 그곳이 제 고향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 손잡고 대동강 다리를 건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란아, 저강 건너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산단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제 외삼촌이 6.25 때 월남했다는 걸요. 우리 집안은 그래도 평양에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셨고 남편도 호위사령부 군인이었으니까요. 딸 은별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당 기관 배치를 기다리는 중이었고요. 명절 때면 옥류관 국수를 먹으러 가고 대동강 맥주 한잔 하는 게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배급도 잘 나오고 생활이 나은 편이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2017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당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동무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여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소. 제가 받은 임무는 원산에 있는 경애하는 최고 수령님 동지의 별장 관리였습니다. 청소와 관리를 맡는 거였죠. 처음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수령님께서 직접 계시는 곳을 제가 관리한다니. 남편도 당에서 우리 집안을 인정해준 거예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첫 출근 날 원산 별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동강변 아파트에서 자란 저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 그곳에 궁궐 같은 건물이 서 있었어요. TV에서 보던 수령님의 소탈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높은 거실, 외국에서 온 듯한 화려한 가구들. 이게 우리 수령님 집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수령님도 나라를 위해 애쓰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제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프랑스 와인, 스위스 초콜릿, 일본 과일 통조림. 이름도 못 들어본 외국 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에서도 배급이 끊길 때가 있는데 여기엔 이렇게 많은 음식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눌러 담았어요. 아직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별장 관리 일을 시작하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이상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매주 원산으로 출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별장 침실에는 외국산 침대가 있었고 욕실엔 금빛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평양집은 겨울만 되면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말이죠. TV에서는 수령님께서 인민들과 똑같이 사신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 달랐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품 창고였습니다. 제가 청소를 맡은 지하 창고에는 외국 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프랑스 와인이며 스위스 초콜릿이며 일본 생선 통조림이며 라벨에 적힌 글자를 보니 전부 외제더라고요. 어느 날은 냉동고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산 소고기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명절에도 고기 한 근 구하기 힘든데 그것도 평양에서 말이에요. 그때 문득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25 때도 먹을 건 있었는데 요새는 배급이 끊겨서. 어머니가 한숨 쉬시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평양도 이런데 다른 지방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데 여기 이 창고에는 먹어도 남을 만큼의 음식이 쌓여 있다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은 별장에 손님들이 오셨어요. 저희는 뒤편 대기실에 숨어 있어야 했죠. 문틈으로 살짝 보니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수령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이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이틀 전 평양시장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옥수수 한 자루 사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던 아이들. 이게 정말 우리가 섬기는 수령님의 모습인가?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TV에서 보던 수령님은 늘 인민복 입고 현지지도 다니시면서 인민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별장은 뭡니까? 이 음식들은 또 뭡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은 호위사령부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제 생각을 알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날 밤 딸 은별이가 엄마 이번 달 배급 또 안 나왔대요. 학교 친구들 다 굶는다고 아우성이에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별장 창고에 있는 음식 한 상자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별장에 갈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수령님도 나라 일하시느라 힘드실 거야. 외국 손님 접대도 해야 하고. 저는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2023년 겨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때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중국에서 오던 물자도 끊기고 배급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양도 예외가 아니었죠. 장마당에서는 쌀 1kg이 7,000원까지 치솟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면 노동자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딸 은별이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대학을 막 졸업한 25살 딸이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배고파요. 어지러워서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은별이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는 딸의 손이 뼈만 앙상했어요. 영양실조였죠. 저는 그 순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전날 별장 창고에서 스위스 초콜릿 상자를 보고 온 참이었거든요. 그 초콜릿 하나만 있어도 딸이 기운을 차릴 텐데.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남편도 군대 배급이 끊겨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우리 은별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다음 날 원산 별장에 갔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식품 창고 앞을 지나는데 제 발이 멈춰 섰어요. 손이 저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스위스 초콜릿이 보였어요. 작은 금색 상자에 담긴 초콜릿 3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도둑질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딸의 해골 같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초콜릿 3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하나는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내 딸 살리려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둘러 창고 문을 나왔죠.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밀한 동무 내일 아침 10시까지 출두하시오.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알고 있구나. 제가 초콜릿을 가져간 걸 알고 있어. 남편이 여보 무슨 일이요?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은 춥고 어두웠어요. 담당 보위원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수령님 물건을 훔친 게 사실이요? 이건 반당 행위요. 반역 행위라고. 저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동무 제발요. 제 딸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초콜릿 3개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죠. 변명하지 마시오. 당신 가족 전체가 책임져야 할 거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굶어 죽는 건 인민들 뿐이고 그걸 말하는 것조차 반역이라는 걸요. 제 죄가 뭡니까? 딸 살리려 했던 게 죄입니까? 별장엔 먹어도 남을 음식이 썩어가는데 인민들은 길에서 쓰러지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완전히 잘못됐다고요. 보이부 조사가 시작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누가 시켰소? 나만 간첩과 연결된 거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었죠. 초콜릿 3개가 간첩 행위가 된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희생양이라는 걸요. 어느 날 보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허밀한 동무 일주일 후 최종 결정이 나올 거요. 그 전에 가족들과 작별하시오. 숙청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연좌제로 남편과 딸까지 수용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콜릿 3개 가져간 죄로 제 가족 전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74세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란아, 엄마 말 잘 들어.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엄마 오빠 그러니까 내 외삼촌 말이다. 6.25 때 월남했잖니. 그 사람이 남쪽 가서 살았다더라. 너도 남쪽으로 가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오빠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울었다. 분단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미란아, 너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야지. 은별이는 내가 지킬게.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 부대 동료 중에 국경 지역 아는 사람 있소. 탈북 루트를 알고 있다고 하더이다.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하오. 나와 은별이는 어떻게든 버텨보겠소. 호위 사령부 군인인 남편이 탈북을 권하다니.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던 거죠. 저는 평생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2,000달러였어요. 장마당에서 장사하며 몰래 모은 돈이었죠. 남편 동료가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군용차로 데려다 드리죠. 그 대신 2,000달러입니다. 제 평생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였지만 목숨값치고는 싼 거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딸 은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은별아, 엄마 일주일만 출장 갔다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엄마 초콜릿 때문에 힘드시죠? 괜찮아요, 엄마 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제게 밥을 챙겨주셨어요. 이게 엄마가 해주는 마지막 밥이다. 많이 먹어라. 어머니도 아시는 거였죠. 이게 마지막이란 걸.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꼭 살아서 자유로운 세상에서 어머니 생각할게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거기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엄마 오빠처럼. 2024년 9월 15일 새벽 4시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대동강이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딸과 어머니가 있는 이 땅.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군용차는 새벽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남편 동료였어요. 호위 사령부 차량이라 검문소에서도 경례만 받고 통과했죠.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평양 거리들, 제가 47년을 살았던 이 도시가 점점 멀어졌어요. 첫 번째 검문소는 평양 외곽이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경비대원이 물었어요. 운전병이 서류를 내밀며 호위 사령부 긴급 공문입니다 했죠. 위조 서류였지만 누가 호위 사령부 문서를 의심하겠어요. 경비대원은 경례를 붙이고 통과시켜줬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평양에서 함경북도 회령까지는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가야 했거든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제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었어요. 들키면 끝이다. 나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이 사람도, 집에 있는 가족들도. 그런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건 9월 17일 밤이었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시오. 오늘 밤 국경을 넘어야 하오. 그는 저를 어느 민가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여자인 게 들키면 더 위험하오.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밤 11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이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47살 몸으로 산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조용히 하시오. 저기 철조망 보이죠? 저걸 넘어야 하오 속삭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국경 경비가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철조망도 높아지고 감시 카메라도 늘었다고요. 하지만 브로커는 뇌물 먹인 경비대원과 짜고 있었어요. 12시 정각에 경비 교대 시간이 5분 있어. 그 틈에 넘어야 하오. 11시 59분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철조망으로 달려갔어요. 47회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 없었습니다. 철조망 아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경비대원이 미리 끊어놓은 거였죠. 엎드려서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이 제 등을 긁었고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플 겨를이 없었죠. 두만 강물이 앞에 보였습니다. 9월 중순이라 물이 차가웠어요. 브로커가 빨리 건너시오. 재촉했습니다.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발밑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지만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딸아, 엄마 꼭 살아서 너 데리러 올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서 한참을 헐떡였죠. 뒤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 제 딸과 어머니가 있는 곳. 어머니, 은별아 미안해. 엄마 먼저 살고 싶었어. 저는 북한 땅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올 시간 없소. 중국 공안 순찰 온단 말이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송한다고 했어요.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그러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연길의 한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숨어 있으시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 나온단 말이오. 자유는커녕 또 다른 감옥이었죠. 그 집엔 70이 넘은 조선족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또 왔구나. 들어와 하시며 반겨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탈북자를 숨겨주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엔 다 피난민이었어. 6.25 때 말이야. 같은 조선 사람끼리 도와야지. 할머니 말씀을 듣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6.25 때 오빠와 헤어졌다고 하셨죠. 그 오빠가 남쪽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70년을 사셨어요.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 3대가 모두 전쟁과 분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숨어 지내기만 할 순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아는 조선족 식당 주인에게 부탁해서 설거지 일을 얻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50위안, 우리 돈으로 10,000원쯤 됐죠. 그것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서 해야 했어요. 중국말을 못하니까 신분이 들킬까 봐요.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데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신분증 검사.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주방 뒤편으로 숨었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들키면 북송이다. 북송되면 죽는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공안에게 담배를 건네며 우리 직원들 다 신분증 있어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뇌물이었죠. 한참 후에야 공안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식당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 집 다락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어요. 누가 볼까봐. 47살 여자가 쥐처럼 숨어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어느 날 한국 선교사를 데려오셨어요. 이 사람이 한국 가는 길을 알려준대. 선교사님은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자매님, 한국 가시려면 동남아를 거쳐야 합니다. 브로커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드는데 돈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2,000달러는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선교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셔야겠네요. 하지만 공안 단속 때문에 일도 못하는 판인데 어떻게 100만 원을 모으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농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만 몰래 나가서 옥수수 따고 감자 캐고 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허리 숙이고 일하면 30위안, 6천 원쯤 받았습니다. 47살 몸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에 가려면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북한에 있는 딸 생각을 했습니다. 은별아, 엄마 지금 중국에서 옥수수 따고 있어. 너는 잘 먹고 있니? 할머니랑 아빠는 괜찮으시니? 눈물이 나려고 하면 꾹 참았어요. 울 시간에 일이라도 더해서 빨리 한국 가야 했으니까요. 석 달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겨우 30만 원을 모았어요. 한국 가려면 아직도 70만 원이 더 필요했죠. 선교사님, 제가 언제쯤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나머지 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매님, 한국 가면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 증언해 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땅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선교사님과 할머니 식당 주인. 이분들 덕분에 저는 살아 있었어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12월 드디어 한국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동남아시아 경유 루트를 알려주셨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서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중국 남부 국경까지는 버스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준 위조 신분증을 들고 버스를 탔죠.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키면 끝이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정글을 통과해야 하오. 정글이라니. 저는 평양에서 나고 자란 도시 사람입니다. 산길도 힘들었는데 정글이라니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밤 10시 정글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앞에 브로커와 다른 탈북자 2명, 그리고 저까지 4명이 걸었어요. 깜깜한 정글 속 벌레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긁고 진흙탕에 발이 빠졌어요. 47살 몸으로 이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동무 못 가겠소.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제가 말했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새벽 전에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하오. 여기서 잡히면 우리 다 감옥 가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거야. 너를 자유로운 세상에서 만나기 위해서. 5시간을 걸었을까요? 새벽 3시쯤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틀을 걸어 태국 국경으로 향했어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태국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국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하는 거예요. 여권 보여줘. 브로커가 뭐라고 태국말로 설명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서 가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끝인가? 여기까지 왔는데. 브로커가 경찰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또 뇌물이었죠. 한참을 실랑이 하더니 경찰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저 이제 못 가겠어요. 다른 탈북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동무, 조금만 더 힘내시오. 방콕까지만 가면 됩니다. 방콕까지는 차로 또 하루가 걸렸어요. 그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해골 같은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3일 드디어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만들어주세요.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주셨을 때 저는 정말로 살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대사관 안에 들어서자 태극기가 보였어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며칠만 쉬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제 옆에는 대사관 직원이 앉아 계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양을 떠난 지 석 달 반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딸이 보였어요.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2025년 1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자유의 땅. 외삼촌이 6.25 때 왔다던 그곳. 70년 만에 우리 집안 사람이 다시 이 땅을 밟은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보안 담당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석 달 반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24시간 켜져 있는 가게들, 밝은 불빛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샤워였어요.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도 겨울엔 찬물로 씻었는데 비누 향기를 맡으며 석 달 반 동안의 때를 씻어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쪼그라든 얼굴, 하얀 머리카락. 47살이 예순처럼 늙어 있었죠. 며칠 후 편의점에 처음 가봤습니다. 교육 선생님이 데려가 주셨어요. 문을 여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진짜 물건입니까? 선반마다 과자, 빵, 음료수가 가득했어요. 별장 창고에서 본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선 장마당도 해지면 문 닫는데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누구나 이렇게 삽니다. 굶는 사람 없어요. 저는 초콜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초콜릿 3개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여기선 1,000원이면 살 수 있다니. 눈물이 났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신기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김정은 별장 사치. 검색어를 치니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들, 제가 겪은 것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다른 탈북민들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내가 본 게 진실이었어.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가스도 나왔습니다. 평양 집보다 나았죠. 이게 정말 내 집인가요? 담당 선생님께 물었더니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TV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별장 관리 경험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민했어요.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침묵하면 공범이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나를 보는 TV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김정은 별장을 관리했습니다. 거기엔 외국 음식이 넘쳐났지만 인민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살리려고 초콜릿 3개를 가져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딸과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죠. 밤마다 북쪽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은별아, 어머니, 거기서 건강하게 계세요.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이 땅. 저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동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 말하며 사는 세상을 꿈꿔요. 통일이 되는 날,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별이를 안아볼 수 있도록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